자, 지금부터 2013년 1월 27일에 시행했던 용접기능사 1회 문제, 기출문제 풀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가스 용접 시 안전사항에 대해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를 저희들 용어로는 착한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착한 문제의 경우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많이 얻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틀리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의 착한 문제라고 표현을 하죠. 보기부터 먼저 보면 산소병은 60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을 하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을 한다. 두 번째, 호수는 길지 않게 하며 용접이 끝났을 때는 용기 밸브를 잠근다. 세 번째, 작업자 눈을 보호하기 위해 적당한 차광 유리를 사용한다. 네 번째, 호수 접속구에는 호수 밴드로 조이고 비눗물 등의 누설 여부를 검사한다. 자,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상식을 가지신 분이 읽어봐도 대부분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산소병을 60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을 한다는 얘기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적인 이 실온이 60도 이상에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 한다면 산소병은 대략 40도 온도 이하에서 보관을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관을 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고요. 물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직사광선이 내려찌면 그 안에 산소병 내부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폭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하는 40도 온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저장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1번은 정답을 1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용융형 용제에 대해서 입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대전류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고속의 자동 용접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 용접 방법. 자, 그 중에 우리가 용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용제는 피복 아크 용접에서는 용제, 그러니까 플럭스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용제가 미리 깔려 있으면서 그 안에서 뒤에서 따라오는 와이어가 모자 사이에 아크를 일으켜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할 적에는 아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잠호 용접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잠호 용접 중에서 우리 용제에 관련된 설명인데, 용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용제는 용융형 용제, 그 다음에 소결형 용제,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합한 혼성형 용제, 이렇게 세 가지로 합해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 시험 문제는 용융형 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보기 1번을 보시면 용제 입도는 발생가스의 방출 상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나 용제의 용융성, 그 다음에 비드 형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입자일수록 용제의 입도가 가는 입자일수록 높은 전류를 사용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늘지 않고 거친 입자의 경우에는 높은 전류를 사용하면 비드가 거칠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공이나 언더컷 등이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는 입자의 경우에는 비드폭이 넓어지고 용입이 얕아진다 그러는데, 먼저 입도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용제는 되게 가늘은 이게 분말 가루처럼 생겨 있는데요. 입도의 표시가 대략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48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메시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메시는 1인치 가로 세로 1인치당 이렇게 금이 이렇게 쳐졌을 때 이 네모가 몇 개냐에 따라서 4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48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4개 4메시에서 48메시까지의 그 허용 범위 안에서 2m로 떨어질 정도의 아주 가늘은 메시를 가지고 입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4 곱하기 48메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20 곱하기 D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입도를. 자, 여기서 20은 아까 말씀드린 요 네모 안의 개수가 20이라는 뜻이고요. 요 D는 우리가 더스트라 그러는 거의 약자입니다. 아주 가늘은, 아주 밀가루처럼 아주 고운 어떤 그런 입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20 곱하기 D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게 훨씬 더 가는 입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봤을 때 가는 입자냐 거친 입자냐에 따라서 전류를 어떻게 바꿔 써야 되는지 또 비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부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용제에 따라서 용융성과 비드 형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것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을 구하라. 정답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대기 용접 이음에서 모재 인장 강도가 450MPa, 그 다음에 용접 시험편의 인장 강도가 470MPa일 경우에 이음 효율은 약 몇 %인가? 자, 우리 용접 시험 문제 중에 몇 개 안 되는 이 계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계산 문제 중에서도 이런 문항은 되게 좀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음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 모재의 인장 강도. 모재의 인장 강도분의 용접 시험편의 인장 강도. 자, 그 다음에 구해지는 어떤 그 기호 단위가 퍼센트는 대략 100분율, 그래서 뒤에 100을 곱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음 효율을 구하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대입을 해보면 모재의 인장 강도가 450MPa이네요. 450MPa. 그 다음에 시험편의 인장 강도가 470MPa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는 거죠. 단위가 같으니까 단위는 이제 생략을 하는 걸로 하고 요거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04 정도, 이음 효율의 104%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음 효율이 100%라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용접을 했을 때 물이 셀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 용접하고 리벳 이음의 이음 효율을 비교해 했을 때 용접의 경우에는 이음 효율이 거의 100% 정도 내지는 100% 이상을 나타내게 되고, 리벳이라고 하는 기계적 이음 방법의 이음 효율은 대략 한 80% 정도로 우리가 기준을 삼습니다. 80%의 리벳 이음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일정 시간 이후에는 한 20% 정도가 물이 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용접이 리벳에 비해서 기밀, 유밀, 수밀성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3번 문제는 정답 1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플라즈마 아크 용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교재를 보시면 플라즈마라고 표현된 것도 있고요. 플라스마라고 표현된 것도 있는데 외래어니까 플라스마 뭐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죠. 플라즈마 아크 용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전류 밀도가 크고 용접 속도가 빠르다. 2번째 기계적 성질이 좋으며 변형이 적다. 3번째 설비비가 적게 든다. 4번째 1층으로 용접할 수 있으므로 능률적이다. 플라즈마 아크 용접에 대해서 지금 뭐 원리 뭐 이런 거 쭉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그렇고요. 플라즈마 아크 용접에 관한 그 설명 내지는 특징 중에서는 설비비가 좀 많이 든다라고 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이번에 4번 문제는 정답을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용제 중에서 흡습성이 높아서 보통 사용하기 전에 150도 내지 300도에서 1시간 정도 재건조해서 사용하는 것은 보기 중에 어느 것이냐라는 질문이죠. 아까 2번 문제인가요? 예, 2번 문제에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용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그때 용융형, 소결형, 혼성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정답 1번은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중에 흡습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습기를 잘 빨아당긴다라는 그런 용어죠. 흡습성이 높은 용제는 소결형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소결형은 흡습성이 높기 때문에 건조를 다시 한번 사용을 하고요. 그런 반면에 용융형 용제 같은 경우는 흡습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수거해서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용융형, 그 다음에 재건조를 해서 사용하는 이 용제는 소결형 용제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5번은 정답을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CO2 가스 아크 용접에서 용제가 들어있는 와이어 CO2법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용제가 들어있는 와이어 CO2 용접법, 요걸 가지고 우리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제 정답은 1번이 되는데요. 이 단면을 보시면 이것이 모두가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금속이 되어 단면이 모두 금속 와이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솔리드 와이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SOLID. 자, 그런 반면에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고 하는 것은 금속 단면의 가운데에 이게 플럭스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용재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재를 우리가 플럭스라고 얘기하고 이 나머지 부분들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자, 그래서 이 플럭스가 가운데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종류 방법이 2번, 3번, 4번에 해당되고 하나 더 있는 게 NCG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용재가 들어있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방법은 총 4가지인데 유니언 아크법, 퓨즈 아크법, 아코스 아크법, 그 다음에 NCG법까지 해서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이번 문제는 1번의 정답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6번의 정답을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가스 절단에 따른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변형이라고 하는 측면이 철판 내지는 열을 수반하는 용접 작업이나 절단 작업에서는 이후에 변형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시공하기 전에 변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시공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변형을 교정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아닌 것은, 자, 적당한 지그를 사용해서 절단제의 이송을 구속한다. 지그라고 하는 것은 작업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절단이나 용접재를 고정을 하는 장치를 우리가 보통 지그라고 얘기하는데, 절단제가, 그러니까 절단을 하고 당하는 모재가 자꾸 이동을 한 다음에 얘를 고정해 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1번은 옳은 답이 되는 거고요. 절단에 의해서 변형되기 쉬운 부분을 최후까지 남겨놓고 냉각하면서 절단한다. 자, 열을 수반하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난다면 조금씩 냉각을 하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도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2번도 옳은 답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개의 토치를 이용해서 평행 절단한다. 한 개의 토치를 여러 번 절단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토치를 한꺼번에 이동해서 절단하는 것도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가스 절단 직후에 절단물 전체에 650도로 가열한 다음에 즉시 순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650도까지 최고 가열 온도가 대략 한 500 내지 600도까지 정도로 우리가 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650도까지 가열한다가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1번 보기 같은 경우 변형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하는 부분, 절단에 의해서 변형되기 쉬운 부분을 최후까지 남겨놓고 냉각을 하면서 절단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절단 작업 중에 하는 방법이고요. 여러 개 토치를 이용해서 평행 절단하는 것도 절단 작업하는 중에 이루어지는 방법이지만 4번,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절단이 모두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라서 요거는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즉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얘는 교정을 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신다면 1, 2, 3번과 좀 구별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의 정답을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미그 용접에서 사용되는 보호가스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미그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가 메탈, 그 다음에 이너트 가스 용접. 자, 이런 뜻의 MIG가 되는 거죠. 미그 용접. 그래서 사용하는 가스가 이너트 가스여야만 합니다. 이너트 가스는 우리나라 말로 불활성 가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흔히 알곤이나 뭐 네온이나 뭐 헬륨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순수 아르곤 가스 사용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이렇게 다른 가스하고 혼합해서 사용을 한다면 이 중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대부분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수소가스는
수소가스는 이 압축 저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압축 저장이 곤란하고 수소가스가 용접이나 절단 중에 용융금속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른 결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소가스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로 기억을 하시냐면 수중절단에 한번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나중에 플라즈마 절단이나 뭐 용접 뭐 이쪽에서 한두 번 정도 쓰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그 용접에 보호가스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알곤하고 수소가스가 조합이 되어 있는 보기 4번이 적합하지 않다. 사용을 잘 안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8번의 정답을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번. 아크 용접 작업에 의한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되게 착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놓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아크 용접으로 인한 재해죠. 그러니까 원인이 아크 용접이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감전. 감전이라는 얘기는 전격이라는 용어하고도 같은 일맥상통합니다. 전격, 전기적인 충격이라는 얘기죠. 감전이 아크 용접 작업할 때 전류를 조정하거나 전압이 걸려있는 홀더를 뭐 맨손으로 만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감전이 되는 거죠. 화상, 아크 용접 작업이 하고 나면 모재가 굉장히 고열이고 그 다음에 슬래그를 털 적에도 슬래그를 제거할 적에도 슬래그가 되게 온도가 높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확률이 되게 많죠. 전광성 안염 이런 얘기는 아크 불빛을 맨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차광 유리를 통해서만 쳐다를 봐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전광성 안염을 걸릴 확률이 되게 많다는 거죠. 자, 보기 4번에 나와 있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국어 사전 용어를 쳐다보면 전도는 엎어져 넘어지거나 넘어뜨림으로 인한 그런 재해를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전도가 아크 용접 작업에 의한 재해냐라고 봤을 때는 다소 약간 거리가 먼 것에 해당돼서 9번은 정답을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응력 제거 방법에 있어서 논의 풀림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접 중에 발생한 응력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풀림법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논의 풀림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열 로 안에 집어넣어서 풀림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논의 풀림법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일반 구조물 압연 강제. 이게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의 논의 및 국부 풀림법의 유지 온도는 725도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이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 하면 625도 플러스 마이너스 25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풀이하면 600에서 650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지시간은 판두께 25mm에 대해서 대략 1시간 정도가 책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2, 3, 4번은 전부 다 맞는 보기가 될 것 같으네요. 응력 제거 방법 중에서 논의 풀림 온도는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는 대략 온도가 600에서 650도 내지는 625도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에서 유지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유지한 다음에 노 안에서 풀림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냉각을 시키거나 안 그러면 논행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죠. 선행 또는 논행을 시키면서 냉각 속도를 되게 늦춰주면 우리 응력이 내부적으로 쌓여있는 내부 응력이 제거가 되는 그런 열처리 방법이 우리가 풀림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틀린 설명으로 보기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으네요. 10번의 정답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금속 아크 용접 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문제가 금속 아크 용접, 피복 아크 용접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 같은 용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 시 전류는 적절하게 조정하고 정리 정돈은 잘 하도록 한다.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1번 맞는 답이 되고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메인 스위치를 먼저 작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용접기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예, 이것도 뭐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작업이 끝나게 되면 요거랑 반대 역순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3번 작업이 끝나면 항상 메인 스위치를 먼저 끈 후에 용접기 스위치를 꺼야 된다. 이게 아니고 작업이 끝나면 용접기 스위치를 먼저 끄고 그 다음에 메인 스위치를 끄는 것이 2번에 대한 역순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답이 될 것 같으네요. 4번 아크 발생 시에는 항상 안전에 신경 쓰도록 한다.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11번에 정답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물 중에서 착화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가연물이라는 것은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라는 측면이고요. 착화 온도는 같은 말로 뭐 발화 온도, 뭐 또 발화점 뭐 이렇게도 씁니다. 자, 온도가 점점 상승함에 따라서 외부에서 직접적인 가열이 없더라도, 점화원이 없더라도 가열된 열에 의한 축적에 의해서 발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연소가 가능한 것을 보고 우리가 착화온도, 발화온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골라라. 그렇다면 네 가지 보기에 발화온도 내지는 착화온도가 얼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교재는 아마 없는 내용일 거니까 제가 한번 표현해 드리도록 하죠. 수소의 경우 대략 580에서 590도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대략 640, 이렇게 적을게요. 641도에서 658도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틸렌은 406도에서 대략 한 440도 정도. 그 다음에 휘발유의 경우 대략 300에서 320도 정도. 요 정도가 가만히 내비둬도 이렇게 착화가 되고 발화가 되는 그런 온도라면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이 정도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2번에 정답 2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그 용접의 전류 밀도는 아크 용접에 비해서 몇 배 정도가 되는가? 자,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산업인력공단에서 답안을 냈을 때는 조금 다른 어떤 답을 냈었는데요. 미그 용접에서의 전류 밀도는 아크 용접에서는 대략 한 4배 내지 6배 정도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이죠. 대신에 한 2배 정도, 티그 용접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가 높다. 그래서 미그 용접의 전류 밀도는 아크 용접의 4 내지 6배가 많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가되, 그 당시 가답은 아마 수정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정답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14번째. 미세한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 분말을 혼합하여 그 다음에 과산화 바륨과 알루미늄 등의 점화제를 넣는다면, 즉 과산화 바륨하고 알루미늄 분말은 여기에서 점화제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알루미늄 분말하고 여기에 산화철 분말을 우리가 테르밋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자, 그래서 알루미늄하고 산화철을 이렇게 혼합을 하면 여기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산소를 이렇게 산소를 빼앗아 나가는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는 걸 보고 우리가 테르밋 반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르밋 반응. 자, 이러한 테르밋 반응에 이러한 점화제를 넣고 과산화 바륨이나 알루미늄 같은 점화제 내지는 촉진제라고 표현하는데, 그 촉진제를 조금만 더 넣으면 이때 온도가 대략 한 2800도 정도의 온도가 더 나서, 그러니까 원래 테르밋 반응에서 점화제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온도가 더 높이 증가해서 이 온도로 용접에 이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개념의 테르밋 용접이라고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루미늄 산화철 불말인 테르미제, 그 다음에 과산화 바륨하고 알루미늄으로 혼합되어 있는 점화제 내지 촉진제,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이런 문제는 좀 수월하게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번의 정답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용접부의 방사선 검사를 하기 위한 감마 선원으로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원소는 골라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인공 방사선 어떤 원소를 찾아보면 이리듐 192, 뒤에 192는 원소 번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코발트 60, 세슘 134. 그래서 몰리브덴이 감마 선원으로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원소이기 때문에 15번은 정답을 4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16번. 피부과크 용접에서 용접봉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야 되네요. 그죠? 자, 용접봉은 우리가 피부과크 용접할 때 가장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용접봉이 되는 건데요. 그 중에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것은, 자, 모재와 용접부의 기계적인 성질,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모재와 용접부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이거 역시도 당연히 고려해서 용접봉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경제성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용접기의 종류와 예열 방법에 따라서 용접봉을 선택한다. 특히 용접기의 종류에 따라서 용접봉을 선택한다. 요거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6번에는 정답을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탄산가스 아크 용접, 흔히 CO2 아크 용접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용접 토치와 그 다음 팁, 그 다음 모재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그 중에서 D 부분에 대한 명칭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모재가 되네요. D 부분이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A는 노즐을 의미합니다. 자, B는 컨택트 팁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C는 와이어가 컨택트 팁에서 이만큼 노출이 되어 있죠. 와이어 돌출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D는 와이어가 나와 있는 부분도 아니고 와이어 끝에서부터 모재 사이의 거리, 이거를 흔히 아크 길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17번은 정답이 4번으로 가는데요. CO2 용접에서는 아크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두 가지를 합한 걸 우리가 CTWD라고 표현도 합니다. 컨택트 팁, 그 다음에 T는 투 워크피스 디스턴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얼마냐 뭐 이런 걸 따라서 우리가 CTWD가 크다 길다, 크다 적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한 걸 우리가 CTWD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부분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부분은 아크 길이.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모재의 홈 가공을 U형으로 했을 때 엔드탭은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자, 엔드탭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용접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접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재 재료 조각을 옆에 이렇게 붙여서 여기다 같이 홈을 파가지고 이 부분에 용접을 시작을 하면서, 예를 들면 아크가 한 방향으로 쏠리는지 안 쏠리는지, 내지는 용접봉이 한쪽으로 편심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뭐 그런 것도 보면서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끝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끝에 이렇게 붙인 부분은 우리가 엔드탭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엔드탭은 이 본 용접부하고 이 홈의 형상을 같이 두면 좋겠죠. 그래서 모재 홈 가공을 U형으로 했을 때 굳이 I형이나 X형 뭐 이런 거 홈 가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U형으로 가공하면 가장 수월하게 내지는 좋게 평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엔드탭도 본 용접부하고 홈의 형상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을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겹치기 저항 용접에 있어서 접합부에 나타나는 용융 응고가 되는 부분에
금속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저항 용접은 크게 겹치기 저항 용접, 맞대기 저항 용접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겹치기 저항 용접은 자, 모재를 이렇게 겹쳤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극을 이렇게 접촉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강한 전류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압력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 부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접촉 저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접촉 저항이 생겨서 이 부분에서 용융 응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융 응고가 된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런 용융 응고가 된 부분을 우리가 너깃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너깃의 크기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우리 용융 용접의 비드 폭이나 내지는 필렛 용접의 목 두께처럼 강도 계산하는 부분이 이 너깃의 크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에도 이런 그림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용융 응고된 부분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너깃이라고 한다. 19번의 정답을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0번 문제 보도록 하죠. 납땜법에 관한 사항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납땜은 모재는 열을 주지 않고 삽입금속이라고 하는 흔히 납에다가 열을 줘서 그 납이 녹아가지고 그 틈새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이 모세관 현상 내지는 표면 장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용접에 이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비철금속의 접합도 가능하다. 모재에다는 열을 주지 않으니까요. 뭐 비철금속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료에 대한 수축 현상이 없다. 재료에 열을 가는 게 아니고 첨가물질 내지는 용접봉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열을 주기 때문에 재료의 수축 현상 당연히 없을 수 있는 거죠. 땜납이라고 하는 것은 용융용접의 용접봉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게 450도를 기준으로 해서 450도 이하에서 녹는 그러한 재질이라면 연납이라고 얘기하고요. 450도 이상으로 녹는 그러한 재료 같으면 우리가 경납이라고 부르니까 당연히 땜납에는 연납과 경납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모재를 녹여서 용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납땜법의 컨셉과는 안 맞는 거죠. 납땜법에는 모재에다가 열을 주지 않는 것이 컨셉입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20번에는 정답을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이네요. 초음파 탐상법에 속하지 않은 것은 자, 초음파 탐상은 우리가 비파괴 검사법 중에 울트라소닉 테스트 그래서 UT라고 하는 그러한 약자를 쓰게 되는 초음파 탐상법에 초음파를 이 발진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펄스 반사법, 투과법, 공진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관통법은 초음파 탐상법에 해당하지가 않겠네요. 21번의 정답을 4번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맞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될 텐데요. 자, 용접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하고 난 이후에 생긴 결함 중에서 가장 결과적으로는 치명적인 결함이 균열입니다. 자,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항으로 하는지 한번 지켜볼 텐데 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첫 번째, 좋은 강제를 사용해서 우리가 용접을 이용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죠. 응력의 집중을 피한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용접 시공을 잘한다.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 되겠네요. 자, 노치를 만든다. 노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흠집이라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재 두께가 조금 더 적다든지 이러한 노치를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가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자, 이걸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을 때 22번은 정답을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합니다. 용접 이별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옳은 것을. 자, 옳은 것을 고르고 용접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모재 측면에서 용접을 할 때 모재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열량을 우리가 용접 이별 얘기를 하죠. 자, 보기를 보기 전에 용접 이별을 우리가 H라고 표현했을 때
구하는 공식은 V분의 62i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단위는 줄 퍼 센티미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자, V는 용접 속도가 되고요. 자, E는 아크 전압이 됩니다. 자, 여기서 I는 아크 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용접 이별은 전압과 전류의 비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용접 속도에 대해서는 반비례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얻어지죠. 이래 돼서 아크 전류가 커지면 용접 이별이 감소한다. 아크 전류가 커지면 용접 이별 당연히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지 않는 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용접 이별이 커지면 모재가 녹지 않아서 용접이 되지 않는다. 열이 만약에 높아진다는 얘기는 모재가 받는 열의 양이 많아지는 거니까 모재가 충분히 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틀린 답이 되는 거고요. 용접 중에서 용접 모재가 흡수되는 열량은 용접 이별, 총 용접 이별 중에 한 10% 정도다. 대략 한 75 내지 85% 정도가 모재에 흡수가 됩니다. 나머지 25%나 한 15% 정도는 어디로 가느냐면 대략 스패터로 날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뭐 열이 대류나 전도 뭐 이런 걸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75 내지 85% 정도만 모재에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틀린 답이 되는 거고요. 용접 속도가 빠르면 용접 이별이 감소한다. 자, 이 공식에 봤을 때 속도가 만약에 빨라지게 되면 용접 이별은 당연히 감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 공식에서 나타날 수,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옳은 답을 골라라. 정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건 보자. 24번 문제입니다. 용접에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 중에서 수소의 폭발 범위는 얼마인가? 자, 이런 것도 교재는 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요. 요새 안전이 되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는 무슨 공식에 의해서 구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가연성 가스 중에 수소의 폭발 범위는 대략 4에서 75%, 즉 수소는 폭발의 우려가 대단히 많은 그러한 가스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가능하시면 외워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24번은 정답을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안 되는 또 계산 문제 중에 하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산소병의 내용적이 40.7리터, 그 다음에 용기 압력이 100기압이라면 우리가 플랑스식 팁 100번을 사용했을 때 표준 불꽃으로 약 몇 시간까지 용접이 가능한가? 자, 이런 문제는 한 2바퀴 정도 꼬아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일단 산소양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산소양을 L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충전 압력을 우리가 P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내용적 V를 이렇게 곱하면 산소양을 우리가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전 압력이 100기압. 일단 단위는 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40.7리터. 자, 계산하게 되면 대략 한 4070리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플랑스식 팁. 100번. 자, 프랑스식 팁 100번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 1시간 동안 표준 불꽃으로 가스 용접을 했을 때 소모되는 아세틸렌의 양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아세틸렌의 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죠. 단 표준 불꽃에 대한 어떤 그런 용어를 내지는 그러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표준 불꽃은 가스의 양이 아니고요. 그 다음 배합 비율로 산소와 아세틸렌을 우리가 1대1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소모되는 양의
우리가 100번이라고 얘기를 해서 100리터가 소모가 된다면 똑같은 양의 산소가 100리터가 소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종합해서 시간으로 계산을 만약에 한다면 4070리터를 1시간에 100리터 정도의 산소가 소모가 된다면 몇 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나눠버리면 대략 40.7시간 반올림하면 대략 한 41시간 정도를 우리가 소모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을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한번 볼게요. 가스 절단에서 전후, 좌우, 그 다음에 직선 절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팁은 무엇인가라는 측면이죠. 보기가 4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교재에서 아마 2개를 보셨을 겁니다. 이심형, 동심형. 이심형이란 얘기는 예열가스 불꽃이 나오는 중심하고 고압가스가 나오는 중심하고 다른 형. 그래서 즉 독일식 팁을 우리가 이심형 얘기를 하고요. 동심형은 예열 불꽃의 중심과 고압 산소가 나오는 중심이 같은 형을 우리가 동심형, 즉 프랑스식 팁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식 팁의 특징이 전후, 좌우 및 직선 절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보셨을 거예요. 26번은 정답을 2번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보기 중에 뭐 독일식, 프랑스식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프랑스식을 정답으로 고르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26번은 정답을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죠. 피복아크 용접봉에서 피복제에 들어간 탈산제에 해당하는 것을 탈산제에 모두 해당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탈산제는 뭐 페로망간, 페로실리콘, 그 다음에 알루미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3번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산화 니켈, 크롬, 뭐 구리 이런 것 등이 이 탈산제랑은 좀 안 어울리는 그러한 원소이기도 하겠네요. 정답을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가스 용접 작업에서 보통 작업을 할 때 압력 조정기에서 산소 압력은 대략 몇 기압 정도 이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산소는 뭐 대략 한 3에서 4기압 정도, 그 다음에 아세틸렌은 0.3에서 0.4 정도, 약 한 10분의 1 정도의 사용 압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 또는 나중에 문제 또 나오시게 되는 역류, 역화, 인화 이런 것 등이 가스 압력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죠. 자, 그 중에 산소 압력은 대략 3에서 4기압 정도를 놓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8번은 정답을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 용접이 곤란하고 어려운 이유가 아닌 것은, 자, 주철 용접은 주철이라고 하는 모재 자체가 탄소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용접성도 나쁘고 용접을 했을 때 균열에 대한 감수성도 높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균열이 갈 확률이 높아서 대단히 곤란하고 어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철 용접은 제작용 용접이 아니고 대부분 보수 용접에 해당이 되기도 하죠. 어려운 이유가 아닌 것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주철 용접할 때 예열, 후열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냉각 속도도 좀 낮추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죠. 자, 용접 후 냉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수축 균열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후열 처리를 하거나 예열 처리를 해서 이 냉각 속도를 좀 늦춰줘야 되는 시공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2번도 맞는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생되는 일산화탄소가스가 발생이 돼서 기공이 생기기가 쉽다. 4번도 맞는 얘기가 되고요. 3번이 단시간 가열로 흑연이 조대화돼서 용착이 양호하다. 용착이 양호하다라고 얘기하면 용접이 곤란하다는 소리를 안 하겠죠. 그래서 3번이 좀 답이 이상하네요. 29번의 정답은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가동 철심형 교류아크 용접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교류아크 용접기의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동 철심형, 하나는 가동 코일형, 그 다음에 탭 전환형, 가포와 리액터형 그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동 철심형 용접기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철심을 움직여서 전류를 조정하기 때문에 다소 소음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철심을 움직여서 누설 자속을 변동시켜서 전류를 조정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광범위한 전류 조정은 조금 어려우나 미세한 전류 조정은 가능한 것이 가동 철심형 교류아크 용접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기 4번에 나와 있는 광범위한 전류 조정은 어려우나
미세한 전류 조정이 가능하다. 이것이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라. 30번의 정답을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